존 드레셔의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 제1장.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다. 이제야 더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다.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목격하면 그들의 사랑도 더 커지고 그들도 삶의 기쁨을 산출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내 자녀들의 엄마를 더욱 사랑하고 싶다. 내가 자녀들에게 그들의 엄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더욱 스스럼 없이 알리고 싶다는 뜻이다. 가정생활에서는 그저 사랑하려니 생각하며 서로를 당연시한 나머지 모두가 둔감해져서 깊은 사랑이 가라앉기 쉽다. 많은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내가 가족관계에 관한 강연을 한 후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그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자녀는 삶이 안전하고 든든하며 신성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느낌은 다른 방법으론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자녀는 또한 그런 관계를 통해 기쁨을 경험하게 되리라. 부모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 하나님 사랑의 특성이나 섹스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거의 없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사랑의 미소를 지으면 자녀도 부모와 주변 세상에 미소로 반응하리라. 자녀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느끼는 사랑은 그 자녀에게 흘러서 장차 그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자녀들에게 내가 그들의 엄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는 작은 일에 더 성실해지고 싶다. 참 사랑은 눈에 보이는 법이다. 나는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특별한 날에 작은 선물을 주고 집에 떠나 있을 때 사랑의 편지를 쓰는 등 각별한 친절을 베풀고 싶다. 우리가 야외에서 산책할 때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엄마를 칭찬하는 말을 슬쩍 해주고 싶다. 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아내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더 많이 계획하고 싶다. 우리 부부가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음악회에 가거나 공원에 산책하러 간 적이 있었다. 우리가 나눈 사랑은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식탁을 장식했거나 환영의 표시를 달았거나 총극을 준비했던 적이 기억난다. 아이들도 아빠와 엄마 간의 사랑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또 기억나는 경우가 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엄마와 아빠가 일상에서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웠던 경우이다. 엄마와 아빠는 오늘 밤 데이트를 하세요. 우리가 집에 있을게요. 이제야 더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다.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목격하면 그들의 사랑도 더 커지고 그들도 삶의 기쁨을 산출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의 상호 사랑을 느끼고 목격할 때마다 그들에게 더 큰 기쁨과 평안의 영향을 제공하는 것이 없는 듯하다. 다른 한편, 부모가 서로 갈등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는 위궤양에 걸리기 쉽다. 부모의 상호 사랑과 자녀의 사랑과 순종과 배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제야 알겠다. 엄마와 아빠가 손을 잡고 걸으면 자녀도 손을 잡는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따로따로 걸으면 자녀는 누구와도 손을 잡는 것이 어색해진다. 자녀 양육의 시기는 지나가기 마련이다. 자녀들은 곧 자라서 집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동반자 관계는 영구적이다. 그래서 부부의 연애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돌보고 함께 성장한다면 그 기간이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리라. 반면에 우리가 결혼 관계에 실패한다면 자녀 양육의 문제는 거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이 모든 소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낭만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많은 커플의 문제는 결혼 전에는 로맨스에 푹 빠져 있다가 결혼식이 끝나면 낭만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이다. 부모나 자녀의 장래 행복을 생각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주고받는 가시적인 깊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2장 나는 자녀들과 더 많이 웃고 싶다. 내가 자녀들과 함께 웃을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졌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더 많이 웃고 싶다. 그렇다. 내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이 웃고 싶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녀들을 선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썼다. 찰스 벅스턴은 이렇게 말했다. 자녀들에 대한 첫째 의무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도 그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 이제야 내가 그동안 너무 심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웃는 것을 좋아했는데도 나는 부모 노릇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표정을 짓곤 했다. 많은 가정이 재미와 웃음과 놀이를 즐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자녀들과 웃기는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의 우스운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의 책략과 유도 질문에 넘어가서 폭소를 터뜨렸던 때가 기억난다. 내가 잔디밭에 거실에서 아이들과 유별난 게임을 하며 웃었을 때 그들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때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아울러 아이들이 과거 우리 가족의 재미있는 경험을 웃으면서 기쁘게 얘기하던 모습도 눈에 아른거린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묶어주는 경험을 기억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내가 자녀들과 함께 웃을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졌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가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함께 웃을 때도 있었다. 가족이 긴장을 풀고 웃을 때는 부모가 책망할 마음을 품지 않는다. 언젠가 온 가족이 네브래스카를 통과하다가 기온이 38도에 육박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작고 아름다운 폭포 근처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식사 후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폭포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가까이 갔을 때 한 아이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폭소를 터뜨렸다. 옷이 다 젖어 물에 빠진 생쥐 모습이었다. 또 다른 아이도 폭포에 접근하다가 옷이 흠뻑 젖고 말았다. 다시금 우리는 큰 소리로 웃었다. 마침내 아이들이 폭포 아래 앉아서 시원한 물을 온몸에 받는 것을 즐겼다. 나중에 모두 옷을 갈아입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그 사건은 우리의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옛 현인이 이런 지혜로운 말을 남겼다.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면 그들을 망친다는 우려는 접어두라. 행복은 모든 좋은 애정을 자라게 하는 분위기다. 심장의 피가 건강하게
것도 순조롭게 순환하는데 필요한 따뜻한 기운이다. 불행은 여기에 염증을, 저기에 혹을,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신의 질병, 곧 성급함을 낳는 차가운 압력이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나 자신과 내 실수, 그리고 내 실패를 보고 더 많이 웃고 싶다. 사실은 삶의 많은 긴장, 특히 가정에서의 긴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이제야 우리가 일부러 일의 놀이와 웃음을 뒤섞을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다 함께 웃는 법을 배우면 다 함께 사랑하고 일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 우리 자녀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경험하면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얄팍한 쾌락과 즐거움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페넬롱은 오래전 이렇게 썼다. 자녀들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해서 그들을 지치게 만들지 말라. 만일 억압적인 침울한 분위기에서 자녀에게 미덕을 강요하는 한편 자유분방함은 기분 좋은 모습으로 자녀에게 다가온다면 모든 것을 잃고 당신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더글라스 제럴드는 자녀에게 즐거움을 가르치는 손은 복이 있나니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꽃을 피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제3장 나는 더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나와 얘기하고 싶을 때 나는 신문 읽기를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방해해도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다. 그런 때야말로 사랑과 인자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다수 부모는 경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무척 바쁘다. 온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로감이 몰려온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잊고 싶고 흥밋거리에 몰두하는 바람에 경청할 시간이 별로 없다. 아이의 이야기는 하찮은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통해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래서 만일 내가 가정을 다시 시작한다면 더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겠다. 자녀가 상처와 불평, 기쁨과 흥분거리를 이야기할 때 모두 귀담아 듣고 싶다. 오래전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무척 바쁘게 지내던 우리 아버지가 나의 1학년짜리 염려를 잘 들어주었던 경우다. 아빠가 차분하게 내 말을 경청한 결과 내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단지 기억나는 바는 내 염려를 표현한 것과 두려움을 털어놓으면 두려움이 힘을 잃고 만다는 말이 진실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튿날 나는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품고 학교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만일 아빠가 내 두려움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했거나 내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면 나의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졌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는 신문 읽기를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방해해도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다. 그런 때야말로 사랑과 인자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소년이 아빠에게 손가락에 난 상처를 보여주려고 애썼다.
그 소년이 아빠의 주목을 받으려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마침내 아빠가 신문에서 눈을 떼더니 짜증을 내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니? 하고 소리쳤다. 그래요, 아빠. 하고 그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그냥 저런 하고 말하길 바랐어요. 내가 경청할 때는 자녀의 질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 아이가 15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50만 개의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이것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 삶의 의미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50만 번의 기회가 있으니 말이다. 자녀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시기다. 자녀가 15살에 이르면 부모가 대체로 가르침을 끝낸 시점이다. 15세가 된 자녀는 부모가 믿는 바를 알고 있다. 이후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충고나 도움을 받으러 오면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만일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나의 세 번째 귀로 더 잘 경청하고 싶다. 한 자녀가 어떤 말이나 질문을 한다면 그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겠다. 만일 내 자녀가 아빠, 오늘 밤에도 나가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저는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말로 들을 것이다. 아이가 내 무릎에 기어올라 그날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특별히 귀를 종긋 세울 것이다. 아이를 안고 말을 들어주던 시절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다. 루소는 자녀 훈련은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 시간을 잇는 법을 알아야 할 하나의 전문직이다 라고 썼다. 나는 또한 아이가 내게 이야기할 때 허공을 바라보는 짓을 그만두겠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눈동자를 쳐다보겠다. 눈길이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 내가 자녀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아이가 내 얼굴을 자기에게 돌리게 만들었던 때를 생각하니 무척 후회스럽다. 언젠가 나는 아빠 곁에 서 있으면서 그의 작은 아이가 아빠를 거듭 부르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아들이 줄곧 불러도 아빠가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주목하고 있음을 알고는 그 아빠가 한갓 꼬마가 부르는 소리일 뿐이에요 하고 말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오래지 않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테고 아들은 한갓 늙은이가 부르는 소리일 뿐이에요 하고 말할 날이 오겠지. 자녀의 어린 시절에 그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는 훗날 자기 말을 경청하는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제 나는 믿는다. 자녀가 어릴 때 그의 관심사를 경청하는 일과 사춘기에 이르러 그의 관심사를 부모가 이야기하는 정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자녀의 어린 시절에 그의 말과 느낌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부모는 훗날에도 자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존 드레셔의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 중에서